그 다음에 전기 설비에서 역류 개선용 전력 콘덴서 설치 시 기대 효과. 자, 얘도 이제 시험은 무지하게 나왔겠죠. 역류 개선은 엄청 중요한 거니까 공부 꼭 해야 되는 거고. 자, 여기서도 제가 20년 대비해서 뭘 찍었냐면 역류 개선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걸 제가 찍었어요. 이것도 탁 그대로 들어맞았죠. 안 맞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분석도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보다 제가 무조건 다 맞춘다는 게 아니라 분석도 하고 또 기도도 해요. 제가 찍을 때 마음속으로 제발 이게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플러스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저는. 자, 콘덴서 기대 효과. 콘덴서 기대 효과 나오면 제가 단선도 그리라고 그랬죠. 무조건 모든 걸 공부할 때 단선도 그리고 생각하고 답안지에도 단선도 그려라. 자, 콘덴서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변압기 있고 여기 뭐 차단기도 있고 여기 뭐 케이블도 있을 수 있고 모선 있고 여기에다가 콘덴서 설치했어요. SC. 그리고 여기에는 뭐 유도성이 큰 어떤 부하가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콘덴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콘덴서에서 RC 전류를 원래 여기가 L이 크잖아요. XL이 큰 부하잖아요. 역률이 낮은 부하가. 그 역률이 낮은 부하의 그 전류가 유효전력, 무효전력, 그다음에 실제 피상전력 이렇게 했는데 이 피상전력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오는 거 아닙니까? 유효전력, 무효전력 다. 그죠? 이게 예를 들어 1000A다. 1000A가 흘러오고 있는데 내가 이 콘덴서를 달았어요. 콘덴서를 달면 무효분을 공급을 해가지고 여기 예를 들어서 한 800A로 줄었어요. 전류가. 하얀 게 지금 800A입니다. 빨간 걸로 그리고요. 빨간 게 800A. 800A 줄었어요. 그럼 200A는 어디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200A는 여기서 이렇게 공급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암페어의 크기로만 그냥 개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무효 전력은 200A가 아닌데요. 막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래 RC 전류가 공급되는 만큼 RC 전류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변함이 없어요. 그죠? 여기 이 전동기로 가는 전류의 크기 1000A는 변함이 없어요. 콘덴서를 여기다 달아놔도 변함이 없고 어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흘러오는 전류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1000A에서 800A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역률이 개선돼 가지고 나타내는 효과가 있는 곳 아닙니까? 여기 있는 기기들이 뭐가 있어요? 변압기. 전류가 줄어들었네? 변압기 손실 적어지죠. 변압기 용량 여유도 생기죠. 선로가 있네? 선로의 손실 줄어들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변압기 2차 측에서 뭔가 임피던스가 있으면 전류가 흐를 때 뭐가 생겨요? 전압 강화가 생기죠. 전압 강화가 그 식 다 알잖아요. R 코사인 세타, R X 사인 세타. 전류가 줄어드니까 전압 강화 줄어들죠. 그 다음에 역률이 보상이 되니까 또 전압 강화 줄어들죠. 그 다음에 또 역률이 0.9에서 0.95 0.95 이상부터 0.95 이상에서 역률 1 정도까지 뭐 해줍니까? 네? 뭐 해줘요? 0.9에서 0.95까지 까지 1% 상승할 때마다 기본 요금을 깎아주죠. 그러니까 요금 절감이 효과가 있네. 그림 하나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이게 기대 효과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참 아주 쉬워요,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아주 쉽다. 이 그림 하나 책에도 이런 그림이 있네요. 딱 그려놓고 변압기 손실 감소, 배전선의 손실 감소, 전압 강화 여기 계산된다. 설비 용량에 여유도 생긴다. 변압기에도 여유도 생기고 케이블에 흘릴 수 있는 전류 용량도 여유도가 생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설비 용량 여유도 생기고 전기 요금도 감소되고 쭉 써주면 되죠. 여기 기술적인 요소 뭐 써주면 될 거 아닙니까? 알고 있는 수식, 개념 한 문장씩 써주면 10점 문제로 딱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손실 감소. 변압기의 손실 감소. 변압기의 손실 감소는 손실은 어떤 손실이 있다? 무부하손과 부하손이 있다. 그 중에서 어떤 손실이 감소돼요? 부하손이 감소가 되죠. 부하손은 어떻게 표현해요? 간단한 수식으로 R자승 R이다.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 R자승 R만큼 무조건 열이 발생하는데 그게 손실이다라는 거죠. 이게 그냥 내가 이해만 하면 이것만 쓰면 됩니다. 조금 더 점수 0.5점이라도 더 받아보자. 동선에 대한 감소량을 내가 혹시 외우고 있다면 아무도 못 외우고 계시겠지만 아무도 못 외우고 계실 것 같은데 느낌이. 자, 그렇지만 이거 조금 더 이렇게 하자. 그게 이제 공부 아닙니까? 나는 남들보다 약간 더 써줄 거야. 그게 나에 대한 노력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그냥 그대로 암기하는 게 아니죠. 동선에 대한 절감 감소량 얼만큼 역률에 대한 감소량. 자, 여기 효율 빼기 1 뭐 이렇게 이런 수식이 가졌어요. 이거 손실에 대한 겁니다, 그죠? 변압기의 손실은 부하손과 무부하손이 있다. 부하손과 무부하손에 대한 비율. 왜? 부하손만 골라내야 되니까. 무부하손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죠?
무부하손은 변함이 없고 부하손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이렇게 손실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하손만 골라냈어요. 뭐 일반적으로 4분의 3이다. 그 다음에 얘는 변압기 자체 용량이 1000kV짜리다. 근데 지금 걸려있는 부하는 전류가 흐를 때 있는 거니까 걸려있는 부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R자승 R, 이게 부하 전류 아니에요. 부하 용량. 그 다음에 역률이 개선 전과 개선 후의 역률에 따라서, 왜냐면 R는 뭡니까? P 나누기 V 코사인 세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R 재생이니까 이 P도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코사인 세타도 제곱에 의해서 항상 달라진다. 이 개념만 알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수식을 굳이 어느 정도 암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이해하고 바라보면 잘 안 잊어먹는다니까요. 그냥 생짜로 암기하면 100% 잊어먹고, 그냥 생짜로 암기를 안 하고 이해하고 암기하면 한 이 정도는 써져요. 1 이거 혹시라도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마이너스 1 빼질 수 있겠지만 뭔가 효율적인 거, 뭔가 이 동선이 들어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이 용량에 따라 실제로 걸려있는 실제 변압기 용량인데 걸려있는 부하에 따라서 역률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감소량 킬로와트고요. 그 다음에 동선 경감률도 있어요. 그 다음에 경감이 원래 안 되는 거였는데 역률이 개선돼 가지고 조금 전류가 줄어들었다. 그만큼 이 곱하기 100, 이게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 율로 나타내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배전선로의 손실 감소. 이 배전선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 배전선로의 전류의 크기 작아지는 것만큼, R자승 R만큼, 처음에 역률이 안 좋을 때, 근데 역률이 좋을 때는 실제로 역률이 개선이 되면 I1의 제곱, I1 이만큼 줄어들 거 아닙니까? 요 차이만큼, 그 차이만큼 줄어든다라는 거죠. 이 전류의 크기, 요 역률의 차이만큼 동선이 줄어든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압강화 계산. 전압강화 계산 이 수식 하나로 다 설명해야죠. R 코사인 세타, S 사인 세타. 자, 역률 계산했어요. 전류가 줄어들었어요. 그죠?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전류가 줄어드니까 전압강화 계산 되는 거죠. 자, 역률이 개선이 되면 코사인 세타는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1쪽으로 막 올라가요. 역률이 개선돼서 코사인 세타가 1로 올라가네? 그러면 전압강화도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 이제 공부가 안 된 거고 이해가 안 된 거죠. 자, 얘 코사인 세타는 1로 올라가지만 사인 세타는 0으로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역률에 따라서, 그죠? 근데 계통은 R이 커요, X가 커요? 계통의 임피던스 성분은 X가 훨씬 크죠, R보다. 그러니까 이 사인 세타가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전압강화가 계속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되고, 이해하면 되는 거고. 전압강화 할 때는 반드시 이 벡터도를 그려서 설명하면 되는 거고. 이 벡터도와 저 수식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냥 지금 바로 써보세요. 그럼 막 나와야 된다고. 이건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수식이다. 자, 설비 용량의 여유도 그냥 말로 쓰셔도 되고, 이 그림이 정말 헷갈린다면. 근데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수식을 좀 세울 수 있다면 수식을 세워서 해주시면 좋겠죠. 이만큼 이거 이제 간단하게 이건 또 이 그림하고 저하고 정확하게 지금 딱 매칭이 안 되는 그림이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히 이게 1000kV라고 그냥 둬보세요. 이렇게 여기도 1000kV고 여기도 1000kV고 1000kV에서 원래 유효 전력이 이만큼이었는데 콘덴서를 달아가지고 이 1000kV에 대한 역률을 보상을 하면 이 델타 P만큼 유효 전력이 그만큼 여유가 생긴다. 또 피상 전력도 원래는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만큼 쓰고 있었는데 역률을 개선해가지고 이렇게 전류가 줄어들었다면 여기 원래 여기에서 요만큼 여기랑 같은 거니까 요만큼의 어떤 여유도가 생긴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거 수식으로 다 세워져 있는 게 책에 있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 감소되는 거죠. 뭐.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이 있다. 기본요금 할인을 해주니까 감소가 되는 거예요. 역률에 따라서 그냥 한전에서 할인을 해주니까, 그죠? 근데 사용요금도 할인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왜? 사용요금은 전압에 전류가 흐르는 만큼 계측해가지고 사용요금 내는 거거든요. 킬로와트 아워를. 근데 전류 약간 줄어드니까 사용요금도 좀 줄어듭니다. 실질적으로. 역률을 개선을 하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역률 어떤 하나에 대한 요금표인데, 이 기본 요금 킬로와트당 7,000원이래요. 요거에 대해서 2% 정도 감면을 해주 역률을 1 좋게 하면은 90에서 91%, 92%, 93%, 94%, 95% 이렇게 하나 할 때마다 0.2%씩 감면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1% 감면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거 곱하기
이거 1000kW짜리 변압기면은 얼마예요? 700만 원. 맞죠? 한 달에 1000kW짜리 700만 원. 12달이면 얼마예요? 7, 14, 8,400만 원. 1년에 8,400에서 1%를 절감을 받는다. 라는 거죠. 그 정도 이제 절감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사용 요금도 이렇게 계속 사용하는 부하의 전류가 좀 작아지기 때문에 킬로와트 아워 자체가 좀 작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자, 5번. 자, 이 35.6Li. 잘 아시는 거잖아요. 이게, 자, 35.6Li를 유도하시오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전압 강화 계산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죠? 전압 강화 계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지 된다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 문제를 딱 찍지는 못했네요. 그죠? 이 문제는 없었던 문제니까 일반적으로. 근데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 항상 이해를 하잖아요. 지난번에 이거하고 같은 원리를 알면 풀 수 있는 같은 문제가 나왔었어요. 뭐가 나왔었습니까? 요거 알루미늄일 때 K 값을 구해봐라. 그죠? 요거 0.0356 이게 K 값이잖아요. K. 그죠? 그래서 단면적을 전압 강화를 구할 때는 우리 일반적으로 직류일 때 1000A, 여기는 S로 했네요. 1000S분의 17.8 Li. 이게 삼상 4선식일 때. 그죠? 단상 2선식일 때는 곱하기 2가 돼서 35.6 Li. 알잖아요. 그리고 나누기 1000으로 한 이유가 0.0356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0.0356은 어떻게 나왔다? 자, 전압 강화라는 개념이 뭐냐? I, R 아닙니까? 전압 강화, E, I, R. 왜냐하면 이 리액턴스 성분을 무시했을 때, 지금 직류라고 돼 있잖아요. 리액턴스 성분이 없어요. 그죠? 코사인 세타가 1이에요. 그러니까 이 I, R로 나중에 나오는 거고, R은 뭐다? I 곱하기 R은 로 A분의 L이다. 여기는 S분의 L인데, 로 A분의 L이다. 자, 단면적이 작아지면은, 단면적이 굵어지면은 전압 강화 줄어드는 거고,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전압 강화 더 생기는 거고, 뭐 때문에 영향을 미쳐요? 이 로 때문에, 이 보유 저항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이 로를 구하는 거죠. 로가 지금 17.8이고 35.6이고 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온다고 했습니까? 경동선일 때, 지금 여기 연동선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경동선일 때예요. 책에 보면은, 그죠? 연동선일 때는 몇 분의 1입니까? 58분의 1이에요. 그죠? 이 값 자체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 책에. 그 다음에 경동선일 경우에, 경동선의 도전율이 연동선보다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값이 올라갑니다. 그죠? C분의 100이라는 걸 넣어서, 이 지금, 도전율에 대한 게 나오는 건데, 여기서 지금 97분의 100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경동선 아니에요. 이거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0.0178이 나오죠. 0.0178. 여기에서 가는 선로에 대한 전압 강화에 대한 어떤 개수가, 로가 0.0178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단상 2선식이니까 갔다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곱하기 2를 한다. 35.6. 그렇게 해서 유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 원리로 그냥 그대로 푸는 거죠. 좀 쉬운 거예요. 이렇게 풀면 답안지에 반 페이지도 안 나와요. 그냥 수식만 탁 해가지고 풀면. 그러니까 그래도 10점짜리 문제인데 한 페이지 정도는 좀 써주는 게 좋잖아요. 여기 유도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냥 교류부터 그럼 유도를 해버려라 라는 거죠. 우리 교류 항상 유도하는 거 공부했으니까 이 그림, 이 벡터도 그려놓고 교류에서는 여기 전압 강화 이 IZ라는 것 자체가 이 R 코사인 세타, IX 사인 세타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제2의 IX 코사인 세타의 마이너스 IR 사인 세타 해가지고 요 값의 두 개의 벡터 합이 이 교류의 전압 강화가 된다는 거죠. 그걸 유도한 거잖아요. 유도해놓고 이게 이 벡터 합이 이렇게 구해지는데 여기에서 이 허수값은 이 J가 있는 여기 J IX 코사인 세타, IR 사인 세타의 그 값이 크지 않다. 실수가 있는 것만, 실수분만의 값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전압 강화를 이 실수분에 대해서만 가지고 실무를 거의 적용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 실수분에 대해서 유도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직류, 문제에서 직류라면서요. 직류는 코사인 세타가 1이다. 사인 세타는 0이다. 코사인 세타는 1이고, 사인 세타는 날아가고 0이니까. 남는 게 뭐예요? I 곱하기 R만 남는다. 직류의 전압 강화에서. 이렇게 해놓고 R에 대해서 풀어나가면 되는 거죠. R은 로 A분의 L이다. 여기. R은 로 A분의 L이고 S분의 L이고 그 다음에 이 로라는 녀석이 연동선일 때 58분의 1이고 58분의 1을 계산기로 때리면 0.0178이 안 나옵니다. 그죠? 경동선의 이 뭐예요?
도전율, 도체도전 연동선보다 약간 더 전류를 못 흘린다. 그 값 때문에 이 값을 C분의 100을 넣어가지고 조금 더 큰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계산기 두들기면 0.0178이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산을 해봤더니 58분의 1에 97분의 100을 했더니 0.0178이구나. 그래서 얘는 1000분의 17.8로 해서 우리는 전압강화 계산을 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실무에서 하고 있는 전압강화 계산을 간략식인데 간략식으로 하는 것이 어떤 교류에 하는 방식이다, 직류에 하는 방식이다? 직류에 원래 하면 정확한 방식인 거예요. 교류에다가 써먹으면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방식이다. 여기까지 우리는 착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유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축전지 용량 계산 문제네요. 6번. 자, 축전지 이 계통도 간단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모든 계통도가 핵심이니까, 여기에서, 여기 축전지의 부하를 결정해서, 그러면 축전지, 이게 비상부하죠. 직류전원을 공급해야 되는 부하가 나오고, 그럼 전류의 크기가 나오고, 이 전류의 크기를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 축전지의 용량을 결정해보자라는 거잖아요. 용량은 암페어, 아워라는 용량이 나오는 겁니다. 몇 암페어가, 100암페어가 1시간 동안 흘릴 수 있게 하는 용량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놈의 축전지라는 녀석이 어떻게 돼? 이게 내가 여기 맞춰줘야 되는 전압이 있어요. 예를 들어 90V다. 여기 있는 것처럼 90V를 항상 맞춰줘야 되는데, 또는 부하까지 90V를 맞춰줘야 되는데, 축전지는 그냥 용량 끝, 용량 다 방전 끝, 그 다음에 내가 충전 끝, 이게 아니라 어느 쭉 방전이 되면 뭐가 어떻게 전압이 떨어져요. 방전이 되면 전압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전압이 조금씩 떨어지는데, 완전 전압이 0V 될 때까지 다 쓰는 걸로 갈 거냐, 내가 정해놓은 전압까지만 용량으로 보고 갈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용량 환산 시간이라는 거를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축전지의 키포인트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 다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은 뭐 별로 큰 어려움이 없는 계산 문제였다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조건 한번 보면, 방전 시간 정해줬죠. 이거 안 정해주면 한 뭐 소방법에 의해서 30분 정도 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쓸 수도 있어야 될 텐데, 일반적으로 시간은 다 정해주고, 연축전지 HS형이다 정해놨고, 연축전지에서 그 다음에 셀수도 정해줬고, 허용 최저 전압을 정해줬네요. 정해주고, 소요 축전지 용량을 구하라고 했고, 또 이것도 다 정해준 겁니다. 보수율 안 정해줘도 0.8인데 정해줬고, 부하의 전격 전압은 100V고, 여기에서 공급되는 전압 자체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자체가 100V라는 겁니다. 100V. 그 다음에 용량 환산 시간 개수를 이렇게 세 가지를 주어졌으니까, 세 가지를 뭐 어디다 다 써먹으라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용량 환산 시간이 30분일 때는 얼마, 50분일 때는 얼마, 뭐 10분일 때는 얼마, 이렇게 주어지면 이게 쓰는 시간대에 따라서 내가 골라야 되는구나, 이렇게 각각 골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냥 방전 종지 전압에 따라서 툭툭툭 주어졌으면 내가 방전 종지 전압을 결정해가지고 그거 하나 선정하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 어떻게 그럼 내가 합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축전지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용량 계산이에요. 그죠? 축전지의 용량 계산. 저는 우리 모의고사 낼 때도 요런 실제로 한번 풀어봐라, 이렇게. 왜냐면 이거 한번 풀면 의미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도 가끔 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20년도에 지금 찍은 거는 여기 용량 산정 흐름도를 제시해라. 여기 다 있어요, 사실. 제가 이거를 찍은 이유는, 사실 여기 이 문제를 찍은 이유는 이 문제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흐름도 제시하고 용량 산정 방법에 대해서 내가 쓸 줄 알면 용량 산정도 다 할 줄 아는 거죠. 여기 요 문제 하나만 제대로 공부해도 계속 나오는 용량 산정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흐름도로 한번 제시해 볼게요. 이 흐름도 처음에 부하 전류 결정해야 되겠죠. 그럼 축전지 내가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축전지도 이게 교류를 직류로 바꿔서 보내는 이 충전기에다가 적당한 전압을 공급하기 위해서 변압기가 들어가죠. 380V 오면 110V로 바꿔줘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직류로 바꿔서 여기 축전지에 축전을 하고, 여기 이제 부하가 있다. 일단은 기본 아닙니까? 부하 전류를 결정하자. 그 다음에 부하를 결정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정전이 됐을 때 이렇게 쭉 축전지에서 나오는 전류 R,
그 다음에 몇 시간 동안 이 전류를 부하 전류에서 결정을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방전 시간 결정해야죠. 여기 주어졌지만 몇 분 동안 방전을 할 거냐. 그 방전 시간은 완전 방전할 때까지의 시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디까지? 축전지의 전압이 셀당 조금씩 떨어지는데 내가 세팅해 놓은 어떤 전압, 내가 기준을 세운 전압까지 떨어질 때까지의 어떤 방전 용량을 정하는 거예요. 몇 볼트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제에? 90볼트를 기준으로 한번 해봐라라는 거죠. 이거는 문제에서 그냥 정한 겁니다. 내가 88볼트까지 할 수도 있고 92볼트까지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죠? 자, 그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럼 방전 시간 결정하고, 그럼 TI 예상 곡선 이거 그릴 수 있죠. 예상 곡선을. 그럼 용량 환산 시간 K를 결정해야 되는데, 용량 환산 시간 K라는 게 여기가 축전지의 종류에 따라서 연축전지냐 알칼리 축전지냐, 그 다음에 이 셀수를 결정할 때는 내가 이 전압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렬로 지금 54셀을 붙이면은 1.2V짜리에 54셀을 붙일 건지, 또는 2V짜리에 2V짜리 54셀 붙이죠. 그 다음에 1.2V짜리에 뭐 100셀을 붙일 건지 뭐 그렇게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허용 최저 전압을 같이 결정해야 되는 거, 셀수에서 방전 시간 결정하고 얼마까지 전압이 떨어지는데 얼마까지 내가 30분 동안 쭉 몇 볼트가 떨어지는 때까지 갈 거냐. 그 다음에 또 최저 전지 온도도 축전지 용량에 영향을 매우 크게 미치잖아요, 실무에서는. 그리고 온도를 몇 도를 기준으로 하는 곳에 내가 이거를 설치를 할 거냐, 요거에 따라서 K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K는 제조사의 표를 보고 내가 결정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다 주어졌어요. 제조사 표가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주어졌으면 그 중에서 내가 하나 선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축전지 용량을 결정하는 식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플로우입니다. 자, 이 플로우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부하 종류 결정하자. 부하 종류 주어졌죠? 주어졌으니까 이 부하의 용량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용량 400W짜리 120개, 660W짜리 50개, 7.8kW. 그 다음에 방전 전류 계산해야죠. 전류 계산하는 건 평상시에 얘가 지금 7,800W예요. 그죠? 7,800W인데 이렇게 와트인데 여기에 평상시에 100V의 전압이 인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그게 여기에 흐르는 전격 전류예요. 그죠? 네, 전격 전류. 그 전격 전류는 전격 전압으로 나눠가지고 일단 구해야지 됩니다. 평상시에 100V 쓰고 있으면 얘도 평상시에 100V 걸리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전격 전류가 다 이렇게 흐르게끔 하는 겁니다. 그 전격 전류 TI 곡선에서의 전격 전류가 몇이냐? 100V로 나눠서 이거 계산기 안 두들겨도 바로 나오네요. 78A 이렇게 내가 그릴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TI 곡선에다가 이제 78A 간다. 근데 방전 시간 몇 분까지 갈 거냐? 30분까지 간다. 문제 주어졌으니까, 그죠? TI 예상부하 특성 곡선을 그린다. 이렇게 그려놓고 이 면적에 대한 축전지의 암페어 아워 용량을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용량 환산 시간 K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용량 환산 시간에는 축전지 종류하고 셀수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HS0 54셀이라고 주어졌고요. 허용 최저 전압이 90V래요. 얘가 방전을 시작해가지고 이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적정한 전압이 90V가 될 때까지만 너의 용량으로 잡아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얘가 그러면은 개념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내가 똑같은 종류의 축전지를 갖다 놨는데 이 90V를 80V로 내가 정했어요. 이 용량이 계산된 용량이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암페어 아워의 용량이 실제 마지막에 결정하는 용량이 작아집니다. 맞죠? 왜? 80V가 내려갈 때까지 방전을 계속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작은 용량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90V가 아니라 95V까지만 허용을 해주겠다. 그러면 이 배터리가 더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95V 그거 더 많아야지 95V까지 내려오는데 그 전류를 계속 공급을 해줘야지 되니까, 많이 안 떨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개념이 헷갈릴 수 있죠, 지금? 네. 그런 것만 이해하면은 뭐 충분합니다. 그러면 허용 최저 전압은 90으로 잡아놨고, 그러면 셀당 최저 전압은 여기 직렬로 연결해가지고 지금 90V까지 허용을 해줄 텐데, 요 54셀이래. 그러면 셀당 전압은 몇 볼트까지 허용해주는 거냐? 계산해봤더니 54셀로 나눴더니 1.67V까지 셀 하나당 여기까지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거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돼요. 얘보다 높은 것까지는 허용해 줄 수 있는 거죠. 1.7V까지. 그래서 여기 문제에 보면 1.6V일 때 K를 1.1 정해라. 1.7일 때는
1.2를 적용, 1.8일 때는 1.54로 적용했다. 뭘 적용하지?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계산했더니 1.67이 나왔어요. 1.6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7로 적용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고 1.7V, 그렇게, 1.7V로 적용할 겁니다. 나중에. 방전 시간은 30분,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위의 조건을 고려해서 원래는 메이커 값에 의해서 표를 결정하는데, 지금은 이제 표에 의해서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나중에를 고려해서라도, 지금 90V라고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90V 맞춰서 가면 되는데, 향후에 이 전압을 결정을 할 때는, 허용 최저 전압을 결정을 할 때는, 부하에서 할 수 있는 최저 전압이 예를 들어서 90V다 부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전압은 이 90V보다 더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흘러가면서 생기는 전압 강화가 존재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여기 우리 책에 보면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 되고요. 이게 용량 환산 시간표인데 제조사 메이커가 아니라 국토부 기준에 있는 걸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제조사별로도 있겠죠? 자, 이 암페어 아워가 있는데 축전지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알칼리냐, 연축전지냐, 그리고 방전 시간에 따라서 또 허용할 수 있는 최저 종지 전압에 따라서 이거 말고 또 하나 뭐 있다고요? 온도에 따라서 그런 표들이 다 있어요. 제조사에 보면. 그래서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30분 동안 한 댐에 쭉 내려 HS형이램에 1.7V램에 1.24 표가 있는 거죠. 우리 문제에서는 이거 1.2로 주어졌죠. 적용해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표로 주어져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보수율 0.8 적용하고요. 그럼 축전지 용량 계산 원래 식은 이런데 이 식은 방전 전류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식의 3단으로 증가한다 이러면 K1, K2, K3 다 구해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는 TI 곡선을 그렸더니 이게 전류의 변화가 없잖아요. 30분 동안. 이거 아주 간단한 겁니다. 첫 번째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K1의 I1, K1 하나만 결정해가지고 그럼 보수율 0.8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의 크기 몇 암페어? 78암페어 정해놨고 K만 선정하면 되는데 K는 1.7V 종지전압에서 몇을 주어주라? 30분 방전을 할 때 1.2를 적용해라라고 문제에 나왔잖아요. 문제에 나온 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에 안 나왔다면 다시 이 표로 가가지고 30분이고 1.7V고 쫙 해가지고 여기에 1.2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1.2가 있다면 그거를 적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딨어? 1.2. 그 적용해가지고 그냥 118.95 암페어 아워가 나온다. 얘보다 높은 전격의 축전지 용량을 결정을 한다. 뭐 그러므로 내 맘대로 그냥 120으로 한다. 이렇게 적었는데 118. 이렇게 계산 문제니까 딱 끝내셔도 되고요. 실무에서는 얘보다 더 용량이 더 큰. 왜냐하면 뭐 온도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여유를 둬서 제조사 전격으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120으로 결정해도 되고 140으로 해도 되고 150으로 해도 되고 내가 정하면 되겠죠. 자, 7번 문제 주차장. 배드 문제라고 했는데 답안을 보니까 배드예요. 저는 뭐 몰랐던 거고 사실 새로운 거 알게 해줘서 상당히 감사합니다만 저한테는 시험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문제죠. 그 노외 주차장이라는 거에 기준을 찾아보니까 조명 설비는 어떻게 하면 된다. 노상 주차장이 아니더라고요. 어떠한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지하에 짓든 지상에 짓든 주차장 전용 건물을 지을 때 평면도를 보면은 바닥면에 최소 조도가 있어요. 그 다음 최대 조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조도는 16수 이상 해야 된다. 주차장을 설계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대 조도도 있다.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까지 할 수 있다. 이게 100루스로 한다라는 게 아니라 10배로 주어졌어요. 곱하기 10배.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거는 뭐를 몇 대 1로 하라는 거예요? 균제도를 맞춰라. 10대 1로 맞춰라라는 거죠. 보통 건축물 안에서는 여기 책상면과 바닥면 10대 1 이런 거 그죠? 내가 보는 면과 주변 이게 건축물에서는 3대 1 이런 거 기준 있잖아요. 주차장에서 그런 균제도를 맞추라라는 거겠죠. 딱 이해가 되면 주차장 출입구가 있거나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그런 데가 있으면 여기는 좀 최소 300루스 이상은 돼야 된다.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이런 데 50루스 이상이 되는데 이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맞히냐. 기술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다 찾아서 공부하냐.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게 누군가 강력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KSA 3011에 대한 조도 기준을 다 외워야 된다라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다. 앞으로 공부 안 하실 거죠? 패스.
CCTV 설치해야지 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CCTV는 다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 기준에 보면은 30대 이상의 주차 규모는 법적으로 해라. 녹화도 해라. 그리고 CCTV를 할 때 여기 다 보이게끔 해라. 안 보이는 데가 없게끔. 그거에 대한 기준은 어느 면에서 여기 170cm, 바닥면으로 170cm 높이에서의 어떤 모든 사물은 다 보이게끔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범죄가 일어나고 그러면 잡아야 되니까 해상도는 좋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또 나오면 이 정도로 내가 이 룩스는 잘 생각 안 나도 이 정도로는 이제 쓸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안 나옵니다. 또 나오면 또 안 풀면 돼요. 이런 문제는. 자, 내진 설계 목적과 개념도. 내진 설계는 공부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제가 정해놓은 거고요.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는 이건 뭐 제 주관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주 나오니까 꼭 공부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한 겁니다. 여기서도 2020년 대비로 제가 뭘 해놨어요. 내진 설계 개념. 딱 맞았어요. 내진 대책은 여기 안 나오는데 이 목적. 내진에 대해서 제가 강의할 때 가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흔들려도 고정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앙카로 박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 앙카가 여기 어떤 콘크리트가 있는 상태에서 배전반이든 발전기든 변압기든 뭐 이게 세워놓는다면 여기 가드에다가 앙카를 박을 텐데 L형 앙카를 박아가지고 볼팅을 하든지 앙카를 박든지 할 텐데 이게 흔들리는 힘, 수평력, 그죠? 수평력에서 얘가 부러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흔들리면서 위로 인발력이 생기죠. 뽑아 올라가려고 하는 힘. 여기서 뽑혀 올라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두 가지 힘에 대해서 견디게끔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계하는 사람은 이걸 기술적으로 해석을 해내야지 되겠죠? 근데 우리는 뭐 기술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개념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싶어요. 그림 그리고 개념도를 그리고 내진 설계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라는 거. 자, 개념도는 이겁니다. 책에 이 그림밖에 없어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그래서 지진이 생기면 인장력과 전단력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거보다 이 부재가 견디는 힘, 내가 고정해가지고 생기는 이 앙카 자체에 대한 힘, 그다음에 볼트에 대한 힘 이런 것들이 견디면 된다라는 거예요. 정착부 허용 내력이 더 크게 한다. 정착부가 뽑히거나 부러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평 방향에 의한 힘, 수직 방향에 의한 뽑히는 힘, 재료가 끊어지는 힘 여기에서 견뎌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굵은 앙카를 쓰고 깊게 받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하려면? 그죠? 뭔가 이 구조 계산의 시뮬레이션으로 하면 가장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얘기도 쓰면 되겠죠. 구조 계산에 의해서 가장 완벽하게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할 때마다 구조 계산을 하면 뭐 해야 됩니까? 구조 기술사님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 계속 할 때마다. 그러니까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게끔 기술 기준이 나온 거 아닙니까? 여기 작년도에 또 새로 업데이트해가지고 기술 기준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전기적인 해석이 아니라 구조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전기 기술자인데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개념적으로 수평 지진력이 있을 텐데 어떠한 개수와 그 무게에 대한 킬로그램 그리고 수평 이 무거운 건 무거울수록 옆으로 이게 이 지지하는 게 튼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에 대한 걸 고려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K는 수평 진도에 대한 설계의 어떤 진도인데 그거에 대해 이런 타다다다닥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라라고 해서 나오면 되고 그럼 수평 지진력만 결정이 되면 이 인발력은 그게 2분의 1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적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70m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그 이상에 설치되는 이 재료는 뭔가 동적 해석법을 이용을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좀 낮은 곳에 설치될 때는 등가 정하 중이라는 법으로 해도 된다. 낮은 곳에 있으면 지진이 났을 때 지진력이 덜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그럼 대책으로 가면은 낮은 곳에 설치한다. 지하에 설치한다. 이러면은 지진력을 덜 받아요. 저기 높은 데 설치하는 것보다. 그런 게 대책이 되겠죠. 자, 매점말에 뭘 써놨을까? 그냥 제가 쓴 겁니다. 매점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착 및 고정을 위한 설계와 시공을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된다 해놓은 거고 이게 내진 설계 적용 대상이 이게 법적으로 있는 게 있는데 다예요, 다. 그죠? 다 전기 설비는 다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빠진 게 있습니까? 다지 뭐 여기가. 모든 전기 설비는 내진을 해야 된다. 수변전 설비, 발전기, 조명 해야 돼요. 조명도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되고 트레이 해야 되고 잘 고정해야지 되고. 자, 9번.
금방 끝낼게요. 열과 전기와 상호 연관되는 열전 효과 세 가지. 이게 시험에 정말 가끔 나오는 게 이제 20년을 분석을 했는데 사실 2번 나온 거죠. 가열 방식은 조금 다른 건 열전 효과 이게 2번 나오니까 건축 전기에서는 많이 안 다루는 문제인 겁니다. 그죠? 전기 응용에서 좀 많이 다루는 문제고 우리는 가끔 나온 거예요. 근데 뭐 세 가지를 그냥 뭐 쓰라는 얘기죠. 그리고 열전 효과의 세 가지는 뭐 지백 효과, 펠티어 효과가 톰슨 효과가 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당신이 아느냐? 세 가지 써주면 됩니다. 그럼 지백 효과는 어떠한 그 2가지의 금속을 접점을 해놓고 온도의 차이가 있으면 전압이 뜨고 전류가 흐르더라. 이게 지백 효과 아닙니까? 그 다음에 비슷해요. 펠티 효과는 2개의 금속이 있는데 전압을 걸어봤어요. 전압을 걸면 전류가 흐르죠? 그러니까 열이 발생하는 데가 있고 열이 흡수되는 데가 있다. 이게 펠티 효과 아닙니까? 적용은 어떻게 하느냐? 얘는 온도차만 있으면 전압이 지가 그냥 뜨네? 그럼 뭐 이게 온도차에 의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녀석이고, 얘는 전류를 흔들었더니 어떤 데서는 흡열 반영, 어떤 데는 발열 방향이 생기네? 그러면 어떤 냉장고에 쓰면 되는, 온냉기에 쓰면 열을 발생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온장고, 열을 흡수하는 쪽에서는 냉장고 이렇게 탁 붙여서 쓰면 돼요. 차량용 온냉기 이런 데 있으면 이런 효과를 쓰면 좋겠죠, 그죠? 그런 게 이제 펠티어 효과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톰슨 효과. 톰슨 효과는 이종 금속이 아니라 동종 금속이에요. 그것만 다른 겁니다. 동일한 금속에도 전류를 흘리면 그 접점에서 열이 발생 및 흡수가 되는 현상이 있다. 그걸 톰슨 효과라고 합니다. 수식도 간단해요. 그냥 전류가 흐르고 온도차에 의한 톰슨 계수. 다시 앞으로 가면 여기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산하고 흡수된다면서요. 거기에 어떤 펠티어 계수, 그 다음에 지백도 이 온도차에 따라서 전압이 발생하고 전류가 흐른다면서요. 그에 대한 지백 계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원리도 조금 이 전자가 그럼 전류가 흘러서 지금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전류가 흐르면서 이 페르미 준위라는 게 있잖아요. 어떠한 전류가 흘러가는데 그 페르미 준위가 다른 곳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어떤 이 에너지가 있는 곳에서 전자가 흐르다가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에너지가 낮아졌어요. 그럼 그 에너지 어디로 갑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나와야죠. 그죠? 열이 나든지 빛이 나든지. 열이 나면 지금 이게 열전 효과로 가는 거고, 여기에서 빛이 나면 전자가 이렇게 쭉 높은 곳에 있다가 페르미 준위가 낮은 곳으로 뚝 떨어지면서 이 남는 에너지가 빛으로 나오면 이거 뭐예요? LED 조명 아닙니까? 조명에 쓰는 거. 열이 나면 열전 효과로 쓰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론이다라는 거죠. 우리 LED 공부할 때 저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감리 업무. 감리 업무는 사실 많이 나왔는데, 그죠? 많이 나오는데 반복적으로 막 이렇게 나오는 거는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도 있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이 수행, 감리를 어떻게 수행을 할 거냐. 감리 업무 수행에서 준공검사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포함시킬 수 있겠죠? 근데 감리원 이제 배치할 때 이거는 기술 기준에 대한 거를 외워야 되니까 안 돼. 공부하기 힘들고, 감리를 하면은 뭘 할 건지 한번 써봐라 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막 암기하는 것보다 개념만 성립해보자. 제가 그랬잖아요. 그럼 충분히 쓸 수 있다. 10점짜리로는. 감리가 시공하기 전에 투입이 돼가지고 설계 도서를 검토를 해야 되겠죠. 현장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시공사가 선정이 됐어요. 시공사의 계약 조건이 어떤지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가 감리를 할 수 있지.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시공 전에 해야 되는 거. 시공이 되고 있으면, 감리는 시공이 되는 게 제대로 시공되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대로 되는지 보는 게 뭐예요? 설계대로 됐는지, 설계 도면대로 됐는지, 또 설계 도면에 맞지 않는 게 있잖아요. 시공사에서 그려오는 샵 드로잉에 대한 검토, 그거대로 시공하는지. 그 다음에 시공하는 거 검사해야 되죠. 특히 어디 매설되는 거, 묻히는 거, 이런 거 묻기 전에 반드시 봐야 되잖아요. 가서 사진 찍어놓고.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검측 요청서가 올라오면 가서 현장에 가서 검측하고 제대로 시공했는지 보는 것, 자료 보관하는 것,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시공하면서 할 건 많아요. 해보셨으면 쓸 거 엄청 많습니다. 시험장에서 금방 안 떠오르는 거는 연습을 내가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런 거고, 내가 조금이라도 현장 경험이 있으면 한번 생각하고 내 기술을 해놨으면 다 떠오릅니다. 그럼 또 현장에 가면은 안전관리도 해야 되죠. 자, 자재 들어올 거 아닙니까? 자재 들어오면 그냥 시공사에서 아무 자재나 쓰면 돼요? 안 되잖아요. 자재 승인해야 되죠. 승인 요청서 올라오면 검토해서 승인을 한다. 그 다음에 자재가 실제로 들어왔어요. 가만히 놔둡니까? 검수해야죠. 가서 제대로 된 게 들어왔는지 검수한다. 그런 게 다 감리 역할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정관리, 그런 것들 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돈, 그죠? 기성 줘야 되잖아요. 중간중간에 기성을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준공이 되면 준공 돈을 줘야 된다.
감리가 할 일 아닙니까? 여기에 감리원의 업무 범위 이러면 시공 전 단계, 시공 단계, 그 다음에 기성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쓰시면 돼요. 감리원의 기본 임무도 알아두면 좋겠죠.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거예요. 상당히 높은 권한이 사실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원래 법적으로는 발주자에 예속되지 않아요. 자기가 제대로 책임 감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발주처에서 A로 해. 근데 내가 정말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봤는데 A가 아니야. A가 아닌 걸로 가야 되는 게 감리입니다. 근데 돈을 발주자가 주니까 이제 자꾸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원래 법적으로는 그래요. 감리는 자기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겁니다.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서? 시공사와 발주자 사이에서 품질 향상에 위해서 해야 되고 어긋나는 모든 행위는 하면 안 된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저 같은 사람이 감리를 하면 해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감리를 하면 힘들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는 상황이 현장에서 발생하니까 힘들 것 같습니다. 감리를 하면 안 돼요, 저는. 기술 지원 감리만 해야 됩니다. 기술 지원 감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술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네, 그렇죠. 경력이 특급이 되면 할 수 있죠. 지금 특급돼서 기술 지원 감리 하시면 되고, 뭐 기술사 자격증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술 지원 감리는 뭐 할 때 갑니까? 기성 검사할 때, 뭐 중간에도 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준공 검사할 때, 또 설계 변경할 때, 설계 변경할 때 기술 지원 감리가 도장 안 찍어주면 그게 끝이 안 납니다. 설계 변경이. 그 설계 변경 마지막 권한이 있는 게 기술 지원 감리예요. 그러니까 설계 변경에 대한 도서 검토,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돈 주기 전에 현장에 가서 제대로 정말 시공했냐. 이거 보러 가면은 그냥 현장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장에 투입되어 있는 감리가 제대로 일했는지 그 리스트도 한번 쫙 보고요. 그런 검측 서류 이런 게 다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하는 게 기술 지원 감리잖아요. 대우 받죠, 현장에서. 뭐 제가 현장에 투입되어 있는 적도 있었거든요. 우리 회사 기술 지원 감리님께서 현장에 준공 검사를 하러 온다. 그러면 딱 시공사가 언제 오십니까? 몇 시 몇 분에 어디 공항으로 옵니다. 그러면 샥 픽업하러 가죠. 그리고 쫙 픽업해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일하고 맛있는 거 먹고 또 몇 시가 올라가는 시간입니까? 시공사는 빨리 돼 있을수록 좋죠. 빨리 가면 좋으니까 빨리 그만 보고 현장 그만 보고 빨리 가세요. 그럴 테니까 아무튼 픽업해서 갖다 데려다 주죠. 그래서 제가 기술사 공부를 할 때 제 꿈이 사실 기술 지원 감리였어요. 내가 일을 하면서 회사에서 기술사가 있어야지 임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 임원이 되자. 임원이 되면 실무를 좀 털어내고 하는 게 기술 지원 감리거든요. 그냥 맨날 돌아다녀요. 사무실에 없어요. 나중에 보면 맨날 대접받고 다녀. 그러니까 이 기술 지원 감리를 내가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으로 사실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따고 나서 너무 나이가 어려가지고 잠시 이제 기술 강의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한 6, 70대가 되면 힘들잖아요. 이거 얼마나 목이 아픕니까? 물 한 번 먹어야 되겠네. 기술 지원 감리 하러 다녀야죠. 그럼 얼마 인생이 80세가 돼도 기술 지원 감리 뭐 대우받고 충분히 잘 하고 다닙니다. 여기에 꼬장만 부리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가서 막 도와줘요. 제가 만약에 그런다면 시공사에서 언제 또 오십니까? 막 그럴 거예요. 가서 이거 다시 뜯어내세요. 이렇게 꼬장 부리면 못 오게 하겠지만 가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었네. 이렇게 하면 뭐 설계 변경은 뭐 설계 변경 했느냐? 안 했어? 설계 변경도 안 했어? 설계 변경 하세요. 내가 승인해 줄게. 돈이 있다면 감할 때 저는 감하고 정할 때는 정하고 현장에 도움이 되는 말만 하면 합리적으로 하는 거죠. 그게 하면 대우받고 삽니다. 기술적으로 우리 공부를 하면 돼요. 자, 감리원의 업무 착공 단계 쭉 읽어보세요. 얘기 다 한 겁니다. 시공 단계 해야 될 거 이렇게 쭉 있어요. 시공 단계 하면은 공사 설계 도면과 공사를 보고 설계 도면과 자재를 보고 그죠? 제대로 시공했는지 보고 그거 생각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공정관리 이렇게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준공 단계, 준공을 이제 해줘야 되니까 준공 검사 절차에 대해서 또 한번 보면은 준공 검사는 시공 검사 절차. 시공 검사는 현장에 묻히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바닥에 매설하기 전에 검증 요청서 올라오면 그 검증 요청서 올라오는 것까지는 시공사예요.
그럼 내가 가서 그냥 현장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내가 사인하면 덮는 거죠. 그게 시공 검측에 대한 플로우고, 그 다음에 기성 및 준공검사, 이것은 준공검사원이 올라오면 검토해서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에서 검사원 임명하고 검사 실시 날짜가 정해집니다. 그럼 내가 이제 거기 검사 요원으로 나는 내가 현장에 감리를 한다면 나는 따라 붙는 거고요. 누가 검사하는 거예요? 기술지원 감리가 와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제대로 했는지, 서류는 제대로 했는지. 그 기술지원 감리가 오케이 해줘야지 발주처에서 이게 통보를 감리가 하고 발주처에서 오케이 이래야지 이제 돈이 나가는 겁니다. 재무과에서 그런 플로우로 되어 있어요. 기성 및 준공 검사, 뭐 검사할 때는 이런 검사들을 현장에 가서 해야지 된다는 거고, 준공 검사할 때도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자, 11, 12, 13번까지 가고 끝낼게요. 전기 울타리 공부 안 하실 거잖아요, 그죠? 제가 공부 안 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다 올린 겁니다. 특수시설이라는 거예요. 얘는 이게 뭐 KC에서도 나오고, 내성 규정에서도 나오고, 기술 기준에서도 나오고, 어디에서도 나와요? IC 60364에도 있어요. 이런 게 다 어디에 있어요? 출제 기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출제해도 된다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출제했다고 욕할 수는 없어요. 출제했다고. 있는 건데 출제하라고 돼 있는데, 근데 이거 울타리, 전기옥기, 살균장치, 온수기, 전기온상, S선, 분명히 또 누가 낼 겁니다. 진짜로. 분명히 이런 거 낼 거예요. 전격 살충기에 대해 설명하죠. 유희용 전차에 대해 설명. 이거 낼 거거든요. 근데 이거 공부 못해요. 이거 어떻게 다 외우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안 한다. 우리 꼭 해야 될 거.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거. 쭉 보시면은, 전기 부식 방지. 그죠? 이게 전식, 그죠? 전식. 부식 방지에 대해서 좀 기술적으로 접목해야 되고. 전기 자동차 얘들 다 암기인데, 하든지 안 하든지 이건 본인이 선택하시고. 왜냐하면 약간 트렌드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특수 장소에도 쭉 가면, 이번에 이것도 시험에 나왔네요. 보니까 보니까 이 위험물에 대해서 나왔네요. 그죠? 의료 장소, 얘를 해야 되는 거. 마리나도 언젠가는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의료 장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의료 장소에 대한 거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의료 장소에는 전원 공급의 특수성, 그러니까 전원 공급이 확실해야 돼. 이거 다른 데서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 원리를 끌고 와가지고 조금 의료 장소에 맞게끔 수집을 해서 전원 공급이 제대로 가야 된다. 전원 공급이 제대로 가야지 되고, 또 여기 뭐가 필요해요? 비상전원이 필요한 거죠. 이번에 시험 나온 거잖아요, 그죠? 비상전원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또 이 접지에 대한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병원은. 왜냐하면 아주 이게 낮은 전압에서도 몸속에 기계가 들어가가지고 의료 장치가 들어가가지고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몸속에. 그래서 이 등전이 또는 어떤 접지 방법, 개통 접지 방법 이런 게 중요한 게 의료 장소입니다. 공부 좀 하셔야지 되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죠. 뭐 다른 거는 공부하면 안 되는 것들인데 분명히 시험엔 나올 겁니다. 얘도 뭐 나올 수 있고, 도로 등의 전열전지, 얘도 이 멜팅 설비 아닙니까?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아크 용접기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뭐 전원 공급이나 변압기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기술적이긴 한데 집진 장치도 나올 수가 있어요. 다 나올 수 있는데 다 공부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도 안 나올 것 같은 게 나왔어요. 전기 울타리. 사람을 가둬 놓는 것도 아니고 동물을 가둬 놓는 게 나온 겁니다. 자, 전기 울타리는 이렇게 시설해야 된다.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이제 제가 이게 드래그 해가지고 한글화 시키기도 싫어서 그대로 그냥 캡처해서 놓은 겁니다. 이렇게 울타리의 전원장치는 뭐 기준에 맞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울타리. 네, 이 전원장치 이렇게 하고, 여기 울타리 잘 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람도 출입해야 되니까 여기 부분은 전기는 이렇게 높이 띄워서 해라. 이런 게 나오고요. 나머지는 동물이 도망가려고 하면은 찌릿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사람이 찌릿하면 안 되니까 위험 표지를 반드시 해라. 이런 게 기준에 있습니다. 12번. 얘 그냥 한번 제가 강의하면서도 슥 지나가긴 했는데, IC 603에서도 한지 공부하려면 너무 많고 할 게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암기할 게 막 용어도 있고 암기할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하지 말고 그냥 쓱 지나가면서, 근데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시험에 지금까지 요건 안 나왔으니까 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 암기하고 있지 말고 이해를 하고 나중에 실제로 나오면 아는 만큼만 적어라. 내가 꼭 이걸 선택을 해야 되면. 근데 이번 문제는 선택 안 해도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선택을 해야 되면 아는 만큼만 적어라 라면서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모든 시설이다. 내가 눈에 보이는 모든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적어라 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업무시설의 건축물, 공공시설 건축물, 산업용 시설, 공장 이런 것들, 건축물, 농업시설용 건축물, 그다음 전기시설, 그다음 조립식 주택도 포함되고 이동식 숙박 차량 이런 것들도 포함되고 건축 현장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는 가설 전기설비 다 포함된다라는 거죠. 적용 대상은 기본적으로 저압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신축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증축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이 기준을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 적용 제외 시설 처음에는 교통시설을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철도, 교통시설, 철도 안에 전기, 선박, 배에 있는 전기, 자동차에 있는 전기, 그 다음에 항공기에 있는 전기, 그 다음에 또 가로등도 여기 포함이 안 된다고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좀 특별히 내가 암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암기 안 해도 이거 들 쓰면 되잖아요, 그죠? 이 정도만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3번 V2G에 대해서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제가 안 찍었는데 나왔어요. 안 찍었는데 나온 게 이게 이런 문제 빼고는 지금 이제 1교시에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제가 허를 팍 찔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걸 딱 보자마자 ESS하고 제가 풍력은 공부하자 그랬는데 왜 제가 외부 강의할 때도 이 V2G에 대해서 우리 향후에 먹거리다. 향후의 먹거리, 전기쟁이가 하는 게 전기자동차가 대중화가 되고 전기자동차의 전원 공급 설비.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전기자동차의 전원 공급 설비를 하면은 반드시 ESS화 시켜서 개통 연계해야지 된다. 그래야지 우리나라 전체에 전기의 품질이 향상이 된다라고 제가 막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뻑 나와가지고 제가 한테 팍 찔린 느낌입니다. 왜 얘를 안 찍었을까 이런 생각인데 아무튼 뭐 확률적으로 가는 거니까 저는. 자, VTG 도입 배경. 도입 배경은 제가 적은 거예요. 얘는 어디에서 제가 못 찾았어요. 못 찾아서 그냥 제가 나름대로 적어놨는데 제가 ESS하고 연계를 좀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V2G라는 게 자동차에는 배터리가 있다. 그죠? 충전만 해서 자동차를 쓴다면 전기 자동차로 다 바뀌면요. 우리가 쓰는 승용차만 바뀌는 게 아니라 버스도 바뀌고 트럭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면 우리나라에 지금 발전소를 어디다 지으려고 하면 막 못 짓는다고 으쌰으쌰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발전소는 이만큼 건설을 항상 해야 됩니다. 예비력을 포함해서. 우리가 사용 패턴이 전기의 사용 패턴이 이렇다면 24시간에. 근데 여기에 전기 자동차까지 들어와? 전기 자동차 충전을 맘대로 해? 그러면 이게 쓰는 패턴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근데 언제까지 발전소를 다 지을 거냐? 못 짓게 하는데 원자력 발전소 못 짓게 해, 화력 발전소도 못 짓게 해. 대안이 뭡니까? ESS밖에 없어요. 대안이. 남아돌 때 발전기 더 이상 짓지 말고 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말고 남아돌 때 저장을 하고 부족할 때 이걸로 가지고 공급을 하자. 그래서 발전소는 지금 있는 걸로 그냥 계속 돌리고 계속 발전을 하고 저장을 하자. 그래서 지금 ESS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ESS 풍력 발전에도 ESS를 도입하면 내가 REC를 더 줄게, 뭐 4배를 줄게. 그래서 돈 더 많이 줄 테니까 설치 좀 하세요. 건축물에다가도 ESS를 도입을 하면은 여기에서 지원해주는 정부 정책들이 많잖아요. 이거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스마트 그리드에서 지금 전기 설비의 효율화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ESS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SS는 이렇게 충전만 했다가 방전하는 기능만 있느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를 해요? 개통의 품질을 좋게 합니다. 개통의 품질이라는 게 누가 전원을 온했어요. 아주 큰 공장에서 뭐 수십만, 수백만 킬로와트를 갑자기 넣었어요. 그러면은 개통이 출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한 게 발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발전을 빨리 해야지 그게 회복이 돼요. 근데 ESS가 있으면 여기는 전자 제어 장치니까 이게 사이리스트를 가지고 그냥 바로 투입하면 그 순간에 바로 투입할 수 있어요. 발전기는 연료 넣어야지, 물 끓여야지, 스팀 넣어야지, 가버넌 넣어야지. 이게 갑자기 부하가 걸려서 회전수가 느려질 수 있는데 이거 이제 부하 넣어가지고 빨리 회전수 맞춰야지 이러면서 엄청나게 그 시간이 들어가는데 얘는 아주 순간적으로 공급. 그 다음에 또 남아돌 때는 순간적으로 흡수. 그죠? 개통의 품질을 아주 좋게 한다는. 그래서 향후에 지금 이제 이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도 가고 있는 겁니다. 가고 있으면서 전기 자동차에 있는 배터리 뭐 할 거야? 그냥 충전해가지고 세워만 둘 거야? 전기 자동차에 있는 배터리를 가지고 그리드에 연결해서 필요시에 충전. 또 내가 필요시에 충전. 그 다음에 또 개통해서 필요할 때는 방전. 해가지고 맞춰주는 거예요. 효율화 시킨다. 거기에 위해서 V2G의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제가 기술을 해놨어요. ESS, 요거는 요 V2G만 공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ESS와
어떤 풍력 발전기하고 연결을 한다 그러면 풍력 발전기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 화석 연료 에너지를 안 쓰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엄청나게 활성화하고 있잖아요. 얘가 지금 이제 10%에 거의 육박하고 있을 텐데 우리 30%까지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발전 용량의 30%까지. 근데 이 발전 용량의 10%가 되면은 한전에서 이거 제어 불가능. 왜? 이놈의 풍력 발전이라는 게 변화 발전이 막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뭐 24시간 동안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요. 1시간 동안에도 이렇게 막 변해요. 이게 막 평균 300kW, 3MW짜리 풍력 발전기다. 그럼 막 출력이 막 변합니다. 이렇게. 왜? 바람의 속도에 따라서 그냥 막 변하니까 출력이. 얘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개통에 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여기 있는 한전 발전사에 있는 모든 발전기들은 개통해서 쓰는 만큼만 발전을 딱 해야 돼요. 그래야지 60Hz가 유지가 되거든요. 빨라지지 않고 느려지지 않고. 해야 되는 연료를 그렇게 공급하고 가버너를 가지고 계속 그거 하는데 엄청나게 기술을 요하고 이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발전사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스위치 지금 하나 켜고 끄는 것만으로도 이거 제어하기 힘든데 이런 막 이 풍력 발전기가 붙어가지고 막 이 정신사납게 하는 겁니다. 갑자기 막 많아졌다가 갑자기 줄어들었다가. 이게 풍력 발전이 갑자기 많이 하면 다른 모든 발전기들은 출력을 줄여야 되고 풍력 발전기에서 용량이 갑자기 줄어들면 다른 발전소에서는 빨리 넣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10% 이상 가면. 대안은 뭐예요? ESS밖에 없어요. 풍력 발전기에다가 ESS를 설치를 해가지고 저장을 했다가 한 3000kW, 3MW 정도의 출력을 그냥 쭉 내라. 저장했다가 방전하고, 저장했다가 필요시에 방전하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만 신재생 에너지를 개통에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기와 ESS. 태양광 발전도 마찬가지죠. 태양광 발전 원래 이렇게 발전할 텐데 해 떠 있을 때만 갑자기 구름 끼고 그러면 사라질 수도 있고 아무튼 태양광 발전도 이런 패턴을 그리는데 얘도 충전 방전을 좀 할 수 있게끔 해라. 이 ESS. 근데 ESS의 접목은 풍력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태양광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스무스하거든요. 근데 풍력은 변화무쌍하거든요. 그래서 풍력엔 반드시 ESS가 들어가야 돼서 제가 그걸 찍었는데 일단은 이제 더 미래로 가서 나오는 V2G가 나온 겁니다. 자동차에서도 이게 ESS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V2H는 뭐예요? 자동차하고 홈이에요. 홈, 집. 내 자동차에서 내 집으로 서로 에너지가 필요할 때 공급해주고 쌀 때 거기다가 저장하고 에너지가 비쌀 때는 내가 수전받지 않고 자동차에서 쓰고 이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평준화가 되고 이렇게 모두 국가적으로도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에 대한 정의, 자동차에서 개통에 공급한다. 이게 V2G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파수 조정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필요할 때 유효전력을 넣어주고 부족할 때 유효전력을 흡수하고 이거 하니까 주파수 조정이 되는 겁니다. 첨도 부하가 감소된다. 이 피크치가 클리어가 되죠. 왜냐하면 이 저장하니까.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출력 안정화되고 오케이. 예비력 공급, 화석률. 이래서 지금 ESS가 필요하고 V2G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뭐 문제점은 이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 V2G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 대규모 전기자동차 충전 시 발생하는 어떤 과부하 문제 해결해야지. 이건 해결이 됩니다. ESS가 되면. V2G 개통이 연계가 되면 전압 변동이 발생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 역조류,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전기 품질 문제. 근데 이게 다 해결이 되는 문제이긴 한데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나열을 해놓은 겁니다. 교통보호협조도 문제가 되겠죠. 역조류에 대해서 보호협조 관계가 있어야지 될 테니까.